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신입이었다가 이제 약간 중견 회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회원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윈이라고 하고요. 대구에서 살고 있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니님이 이 영화를 몇 번 정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꽤 여러 번 네, 여러 번 보셨구나. 네. 그럼 처음에 이 영화를 보실 때 위니님이 어떤 소감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근데 좀 찍는 과정을 계속 옆에서 봤으니까요. 이 영화를 지금 변두리 감독이 꽤 몇 년 동안 5년도 넘었나 부모 모임에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그러면서 찍고 그런 계속 아주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 모임에 계속 꾸준히 나오는 회원들은 이게 영화가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많이 찍어서 여기서 또 어떻게 골라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서는 와 그 많은 장면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잘 골라내고 편집하고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약간 객관적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은 너무 가까이서 봐서 좀 잘 못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변규리 감독님이 연분홍 치마라고 영화 공동체에 계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부모 모임을 이제 기획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하자. 그래서 부모 모임과 같이 이제 기획하셨고 그 당시 그 변규리 감독님한테는 그 성소수자 친구분의 어떤 그 부고 소식과 함께 그 이제 부모님 그 당사자분의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이 모르고 계셨대요. 근데 그분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부고에 이제 단체명을 쓰는 것도 힘들어서 이게 이 성소수자 운동에서 부모가 어떤 큰 이슈로 한번 다뤄줘야 되겠구나 그때 더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좀 집중해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위니님과 우빈 군의 그 커밍아웃 스토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인데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이랬는데 둘째 아이가 고1 때 커밍아웃을 했는데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다른 것보다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랑 남편은 좀 책 만드는 일도 하고 어쩌다 보니 주변에 그런 성소자의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대구에서 아이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 중학생 시절에 아이를 데리고 대구 퀴어문화 축제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이런 데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데도 나와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가 당사자인 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평생 동안 숨겨야겠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놀랍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비성소자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 부모가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얘기하기 힘들다면은 그 보통의 평범한 그냥 대부분의 부모를 둔 성소수자들은 정말 말할 엄두도 못 내겠구나. 그리고 저희도 꽤 가족끼리 가깝고 아이랑 소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눈치채기도 힘들고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많이 좀 갑자기 급격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그런 이유일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게 너무 참 놀랍고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 이제 아이가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많이 그 부분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위니님으로는 되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래 성소재에 대한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나 남편이나 막 엄청난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아이가 나는 더 이렇게 본인을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직은 그땐 저도 뭐 특별히 또 더 공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차차 수술이든 뭐 그 법정의 성별 정정이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하고 어느 날은 정말 엄마 난 너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싫어서 그 한여름에도 압박붕대를 막 빡빡 이렇게 감고서 나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면에서 학교도 자퇴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이가 저는 지금도 아이가 그냥 밝게 웃고 기분 좋고 이게 제일 좋아요. 성소자 부모 모임에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 동창들 만났을 때 뭐 애가 공부를 안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조용히 해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우리 아이가 이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그 앞에 모든 그런 문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근데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애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리고 정말 생각 못했던 문제에 닥치니까 그 전에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걸로 애를 괴롭히거나 너무 걱정을 하거나 너무 부모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뭐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로 이제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냥 뭐 공부를 왜 이리 못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는 게 얼마나 큰 그건지 아이가 편안하게 뭔가 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그건지 진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실 때 그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부모 모임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다는 건 아이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전에 부모 모임이 그러니까 아이가 커밍아웃한 직후쯤이었는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큐어문화 축제 때 프리허그를 한 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한겨레 신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 신문을 제가 사무실에서 구독하는데 이게 전면으로 프리허그 하는 게 나온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이제 나중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모임이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엄마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게 됐고 갈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기에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모임 한 뭐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장소까지 갔다가 뭐 주로 엄마들만 모여 있을 텐데 너도 가면 좀 뻘쭘하겠지 않겠냐 너는 뭐 외갓집에 가서 놀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그 모임에 딱 갔더니 한 부모는 제가 갔을 때 부모는 한 10여 명, 20명은 안 될 것 같고 당사자들이 한 40-50명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모임 정기 모임에 당사자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왔던 당사자나 부모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와요. 그것도 저도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매달 아이가 커밍아웃하거나 아이의 성소수자인 걸 눈치챘거나 혹은 뭐 아우팅을 뭐 당하거나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모들하고 당사자들이 새로 끊임없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당사자들은 이제 정기 모임을 하면은 시작할 때 한 사람씩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번 쭉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영화에서 비비안님 얘기도 나왔지만 비비안님이 그때 나오고 한 달 후에 제가 나오고 나디님이 고 한 2-3달 후에 나오고 우리가 약간 거의 입사동 비슷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도 우리 아이가까지 얘기하고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고 특히 또 당사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엔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아무런 평범해 보이는데 다들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양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아이가 성소수자지만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인 성소수자를 보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것도 놀랍고 아 정말 겉으로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저 사람이 레즈비언이야? 저 사람이 게이야? 이렇게 모를 그러니까 좀 티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티 안 나는 성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랐고 다른 것보다도 또 부모들이 그 자리에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성소자인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서로의 조언,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는데 그 20대가 그래서 가장 많죠. 그 당사자들, 성소자 당사자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가 부모님하고 겪었던 일이나 자기가 자라면서 힘들었던 걸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게 너무 사려 깊고 되게 배울 점이 많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냥 서울에서 하니까 애가 가보려니까 한 번만 가야지 그러다가 매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운영위원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려 깊고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거를 겪고서도 꿋꿋이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훌륭한 청년들이 여기 다 모였다 이런 기분이 저는 굉장히 들었어요. 부모 모임은 그 당시만 해도 정기 모임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좀 대단하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했지만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제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인터넷에 어디에서든 글이나 인터뷰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갑자기 성소자인 거를 깨닫게 되거나 아이의 가족이 성소자인 걸 알았을 때 검색부터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검색하면은 혐오 세력의 이상한 글이나 일부 개신교의 이상한 글들이 먼저 올라오는 거를 부모들이 최대한 막 여러 가지 그 포스팅으로 내리 누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방송 출연도 그 이후에 좀 공중파도 많이 하게 되고 영화도 찍게 되고 책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인권 단체 하나로 부모 모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데는 거의 발벗고 나서서 다 가고 있죠. 그러면 대구에서는 따로 모임이 있나요? 대구는 없어요 아직은. 작년부터 영남 지역 모임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는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아직 1년 좀 안 됐는데 대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울에서 정기 모임 할 때 만약에 대구 분들이 한 서너 분이 조금 꾸준히 오신다 그러면 그럴 텐데 그런 정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끔 대구, 경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한번 따로 대구에서 해보자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소감 같은 거 아직 안 올리셨는데 네, 소감 올려주시면 질문과 소감을 함께 해서 중간중간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손 들고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네,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비비안님이 캐나다의 키오 축제 가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2018년도부터 키오 축제, 대구 키오 축제 이제 타로 부스 하면서 타로 상담도 해주고 그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뭐 세월호 부스로 참여를 했었고 한데 그때 제가 처음 딱 느낀 게 키오 축제 가보니까 이 성소수자들이 왜 이날 오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대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사람들한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연대하고 그 이제 소수자로서의 어떤 연대만으로도 저도 너무 힘을 받고 오는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니님은 키오 축제에 좀 어떻게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좀 어떤 느낌이 계신지. 거의 해마다 참석 아이 알고 나서는 해마다 참석했고 서울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서울은 이제 시청광장에서 주로 하고 올해 대구에서도 참석했고요. 근데 참석해 보면 좀 제가 원래
막 심각해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랑 막상 참석해보면 정말 재밌고 신나고 우리가 별로 축제 참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저도 뭐 약간의 일종의 당사자로서 참석을 하면 와 이렇게 신나고 평소에는 특히 성소수자들은 그런 조금이라도 티를 냈다가는 이제 아직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당할지 몰라서 티를 못 내다가 그럴 때 막 티내고 그러면서 뭐 또 이렇게 이제 전 부모 모임을 하다 보니 알게 된 성소수자들도 많잖아요. 막 인사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약간 행복이 막 이렇게 있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막 서울은 대구를 치면 이제 혐오 세력들이 막 주위에 있고 많이 막뭐 십자가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어쨌든 내가 당사자는 아니고 저 부모니까 그냥 한심하다라든가 좀 짜증난다. 정말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런 행사가 있고 나서 나중에 이게 뭐 그런 그 혐오 세력의 뭐 피켓이나 아니면은 뭐막 가까워지면은 눈빛이나 말 같은 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듣고 나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는다고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면도 있지만 혐오를 바로 그냥 그 직접 겪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도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뭐 그냥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한심해할 정도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진짜 이렇게 좀 다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네. 하여튼 미묘하잖아요. 그게 진짜 당사자가 되면 그게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혐오 세력을 볼 때 되게 우리는 그래 가짜게 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혹시 그 영화에서 보실 때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다른 영화를 볼 때 그 우리 주인공 두 분 계셨잖아요. 네, 한결과 예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는 뭐 최근에도 대국효문화축제에도 한결이 뭐 왔었어요. 네. 그 친구랑 와도 여기 맞네요 하고 인사를 했었고 예주님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최근에 했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뭐 옆에서 보면 다 잘 살고 꿋꿋이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보기 좋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랑 되게 케이스가 비슷했어요. 저희 아이가 먼저 성별 정정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커밍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모임 저보고 나가버려서 나가보고 그러면서 저나 남편도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거는 약간 뒤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당장 하자. 네가 그렇게 힘든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께도 이제 그때 몇 달 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수술도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아이가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 가서 가슴 수술 먼저 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자궁 격출하는 수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성별 정정도 바로 하고 싶다. 그래서 성별 정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부모님들이 막 물어보시면 그래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라고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검색도 많이 해보고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도 부모 모임에 나갈 때니까 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좀 조언도 듣고 그랬을 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성별 정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별 정정은 가정법원에 하는데 우리가 이름 정정하는 거 내는 거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잘못돼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는데 특이하게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허가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럼 뭐 그러면 서울에 뭐 이모네 집을 이렇게 주소를 옮겨서 할까 그랬는데 저희 아이는 의외로 그냥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대구에 뭐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랬을 때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고 성소자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도와주고 하는 변호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조언을 좀 얻으러 갔더니 좀 힘들어도 한다 그러면은 좀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 조언을 해주신 게 판사한테 이렇게 몇 가지 서류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18종. 네네. 그 자기의 주변에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그 진술서를 내요. 뭐 이제 이거 지지하고 이렇게 하길 바란다라는 걸 내는데 그거 외에 지인들 주변의 분들의 진술서, 그러니까 요즘에 탄원서 같은 거를 받아서 내면 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건 필수는 아닌데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저랑 남편이 주변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또 그게 우리가 탄원서 같은 경우 써보면 양식 똑같이 그 밑에다가 주소랑 사인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당 새로 써서 그리고 도장도 웬만하면은 진짜 이렇게 빨간 인주 도장 찍어서 그렇게 사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던 친구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대구에서 걷어다가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이 저랑 저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또 행복했던 과정이고 되게 감사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모았어요. 한 70장, 70여 장 정도 모아서 또 저는 이제 남편하고 출판사를 하니까 저희 저자 중엔 헌법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이것도 다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써주실 만한 분들한테 그래서 귀농한 농부인 친구부터 뭐 교수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받느냐고 시간을 뭐 계속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달 거쳐서 받아가지고 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요. 갑자기 헷갈리다. 7년인가 내가지고 18년도에 만나.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가슴 수술 막 하고 그랬을 때가 촛불 집회가 몇 년이었죠? 2010년. 예, 네 맞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면담을 해요. 부모랑 당사자를 불러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뭐 그거는 그냥 면담이니까 법정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면담을 하는데 그때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판사들도 이런 그 상설 정정의 건이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 자기가. 그래서 뭐 아이한테도 뭐 한마디 해보라 그러고 저희도 한마디씩 부모도 했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처음에 대구나 부산에서는 뭐 안 되면 5년도 기다려야 되고 좀 막 주소 바꿔서 냈는데 그래서 뜻밖의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정말 한 서너 달 후에 그때가 한 11월쯤이었는데 2월에 성별 정정을 허락한다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나서 나비님 전에 한결님이 되게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네. 뭐 나이도 비슷하고 수술한 것도 또 비슷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돼서 한 번 더 한 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정말 케이스고 요새는 더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뭔가 그래서 그게 그러니 어쨌든 한 저희 아이 되고 나서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자궁적출만 했지 감성성기 제거는 안 했거든요. 그걸 막 해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안 하는 좋은 케이스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들은 그 되게 힘들죠. 똑같이 준비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시대마다 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주변에 사실 그 이제 응원과 지지라는 게 그냥 말로만 아니 말도 응원 지지하지만은 뭔가 이런 실제적인 걸 받았을 때 돈이든 뭐든 그렇게 받았을 때 진짜 이렇게 감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받았을 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도 뭐 되게 보수적이다고 이렇게 통틀어서 지역이든 뭐에 대해서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때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대구로 시집을 온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대구에서 살기 힘들지 않느냐, 뭐 어떻지 않느냐, 뭐 이런데 저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어디에 살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뭐 여기는 이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래 그거 근데 똑같이 참 얘기하면 성소수자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은 이래 뭐 되게 흔히 그런 표현 쓰지 말라지만 여성스럽다 뭐 여성스러운 남자 뭐 개미야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뭐 보이시하면 한 여성 보고는 레즈비언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본 바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전형성을 갖고 보시는 거 자체도 약간 편견이에요. 우리도 보면 비성소수자도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 여자도 되게 씩씩한 여자도 있고 정말 얌전하고 이런 여자도 있고 남자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사람이 있고 정말 너무 가부장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똑같아요. 게이도 그렇고 레즈비언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그래서 성소자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로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으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저도 사실 어릴 때 여자인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트랜스젠더인가 했는데 막상 또 영화도 보고 책도 보니까 이 몸에 대한 긍정성은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나 이런 거에는 그 거부감이 없었구나. 그냥 약간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약간 퀴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서 딱 정한 그 젠더랑 맞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고 아이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성소수자의 범주를 그것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이, 레즈비언 이거랑 트랜스젠더랑 막 근데 이거는 간단히 나누면 누구한테 끌리느냐, 누굴 좋아하느냐로 나눠지는 건 성적 지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 자기와 동성이냐, 이성이냐, 혹은 양성 다 끌리느냐, 아니면은 어느 쪽에도 안 끌리거나 혹은 뭐 그 성적으로는 전혀 안 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 아이 때문에도 많이 알게 된 게 트랜스젠더도 저도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너무나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중에도 정말 여성으로 태어난 이제 몸은 여성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정성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깐난애기 때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지정당한 성별이 여성인데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 나는 내 머릿속으로는 자기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에서는 정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못했지만 정말 막 100%의 남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남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 성을 붙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트랜스 여성은 몸은 남성으로 그러니까 지정 성별이 남성이긴 하지만 자기는 여성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이제 여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약간 그 100% 가장자리에 약간 중간쯤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100% 여성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쯤 이게 다 다르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자궁을 이제 적출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남성 호르몬을 평생 그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점점 계속하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수염도 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남성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것도 힘들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림의원의 산림의원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의료협동조합병원이거든요. 거기에 추혜인 선생님을 이제 전에도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트랜스젠더 중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의 남성 호르몬은 중단하고 아주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느 여성이든 남성 호르몬이 약간은 있어야지 된대요. 이게 건강상. 그래서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처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다들 돌아보면은 내가 나한테는 좀 어떤 남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여성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소자들을 대할 때 정말 딱 이렇게 딱 구획이 있고 딱 요 틀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또 이제 트랜스젠더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약간 성별 이분법이 네,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면 그 호르몬을 당연히 평생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보면 바이젠더라고 나오잖아요. 저도 뭐 용어 다른 건 몇 개 알았는데 바이젠더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두 개의 젠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비님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는 어느 순간에 좀 여성의 정체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다 갖고 있거나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어느 성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럴 때는 노바이너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기 힘들면 그냥 젠더 퀴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들은 외국의 사례도 보면 한 유치원 정도 나이 때부터 느낀대요. 그래서 유치원 때 선생님이 남자 여자 이렇게 줄 서세요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서야 될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젠더 퀴어는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네, 이렇게 저희 아이도 젠더 퀴어라고 자기를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들은 게 팬 로맨틱인데요. 자주 나오잖아요. 설명할 때, 한결문 할 때. 그러니까 근데 팬 로맨틱도 있고 에이섹슈얼도 있는데 저희 자료집에도 에이섹슈얼이 있는데 그 에이섹슈얼이 무성애자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팬 로맨틱은 감정적 이끌림은 양쪽의 모든 젠더에게 느낄 수 있다. 성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로맨틱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끌림은 할 수 있지만은 성적으로 끌리는 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이제 집에서도 둘이 술 한잔 하거나 얘기하면서 이 덕분에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남편도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이제 50대가 된 중년 남성, 한국의 남성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자기의 남성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또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좀 여성화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특히 성소수자도 그렇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뭔가 이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다 보니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를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이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커밍아웃 스토리 책 있잖아요. 그쪽 만드실 때 혹시 위니님께서 제가 책 한 권 가져올 거예요. 아니 저도 집에 있는데 제가 사무실 오늘 일요일 아니었으면 사무실 보통 챙겨오는데 집에서 그냥 깜빡했어요. 그 책 만드실 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이 검색에 이렇게 상단에 올라오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하면서 제가 그때 부모 모임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인터뷰한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이제 인터넷 매체들에 몇 가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출판사에도 책을 내려는 분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자료집을 내는 것하고 출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료집은 나눠본 사람끼리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검색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정식 출판을 하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도 2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서점 같은 데 올리거나 했을 때 절반이 되더라도 그게 계속 검색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판물이 그 기록이 사회적으로 남으려면 출판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모임에도 아이들이 특히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중학생 정도부터 막 고민이 심해지면서 되게 죽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울증도 너무 심해지고 학교에서도 재미가 없고 그럼 대부분 도서관으로 많이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성소자 당사자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서 성과 관련된 책 막 너무 어려운 책이건 상관없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하지 않나? 내가 잘못된 건가? 이래서 그런 관련 책을 막 찾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처박혀서. 그랬을 때 성소자로 인류의 몇 %는 당연히 태어나고 네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어도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성소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데 성소자는 그거에 뭐 7, 8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인터뷰했던 거나 이제 글을 써서 올렸던 것들을 좀 모아서 책을 내볼까 했는데 막상 이제 편집을 하려고 원고를 해보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저도 부모 모임의 일원이긴 하지만 이제 편집자로서 원고를 다시 청탁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사자들도 글을 넣자. 그래서 부모들 글 12편 하고 당사자 글 14편에서 글을 같이 묶고 그리고 그 수명무대 홍성수 교수하고 김승섭 교수님 그때 고대 계셨나 보다. 그리고 또 그리고 뒤에 대담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책을 그렇게 좀 꾸며보자라고 해서 글을 모으고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편집자니까 뭐 2교, 3교 이제 교정을 서너 번 이상은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울컥하는 부분은 또 그래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안 되는데 그리고 당사자들 글을 읽으면서도 당사자들은 거의 새로 썼죠. 근데 이런 면이 있구나. 그 비비안님 아드님 그 예주님이 그 커밍아웃 스토리 2부가 당사자들 글인데 첫 번째 글이에요. 글 되게 잘 쓰고 부모님한테 편지도 거기 그대로 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의 힘겨운 거 부모님들이 또 너무 막 엘리트인데 그거 그래서 더 우리 집에 너는 부끄러움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뭐 하여튼 그런 가지각색의 집안 형편과 이런 것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살고 이렇게 글도 써서 내주고 이런 게 참 고맙고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보니까 바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하고 위니님 이렇게 딱 검색하니까 그 책 커밍아웃 스토리 책과 그 유튜브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로 그 책에 이제 쓴 부분을 딱 읽는 부분인데 자막까지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기 좋게 잘 만드셨다. 그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그 부모 모임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소자가 아주 적게 잡아서 3% 많으면 10%까지도 잡거든요. 근데 3%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은 교실에도 1명 있고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중에 최소 1명, 2명, 3명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아니라도 가족이 있거나 없을 수 없거든요.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없고 내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말을 하시거나 뭐 할 때는 조금 더 저도 그
그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영화 보고 책 좀 보고 이제 활동가들 만나고 하면서 아 나 좀 많이 안다 나는 다 이해한다 나는 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자기 일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딱 받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가?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우리 선배님들도 다 아시긴 하지만은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더 없으십니까? 그리고 네. 혹시 이제 이렇게 이후 회원님들 만나셨는데 오늘 소감이 오늘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신지 한번 또 해주고 싶으신 네. 말씀 혹시 기억이 나는 이렇게 게 영화 있으세요? 같이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게 됐지 앞에 서는 건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거가 없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커밍아웃 스토리 책이 나왔을 때 제일 이제 콘서트를 몇 번 했는데 대구에서 처음 했어요. 그 이제 대구 국가인권위 그 대구 사무실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신 부모님들 해서 한 5명 정도 이제 더 많이 오시긴 했지만 1부에선 5분 부모님들이 올라가서 질문도 받고 얘기하고 2부 중간에 끊어서 2부는 당사자들이 5명 정도 올라가서 글 쓴 당사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질문에 이제 그 자리에 왔던 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친구가 커밍아웃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당사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개인 당사자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친구한테 나 사실은 이제 게이야라고 커밍아웃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남성하고 연애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친구의 반응이 자기 되게 제일 좋았다. 그래서 그 반응이 뭔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와 그래서 너 요새 그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연애를 하고 있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모들도 뒤풀이 붓고 우리 성소자 부모들은 또 그런 얘기 막 그래도 많이 듣고 나름 공부했다 그러는데도 그거에 되게 약간 머리를 망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건 괜찮아 네가 공정회잖아도 이해해 나는 너의 그냥 친구가 될게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굉장히 잘 반응이 좋은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서서 우리가 야 나 사실 요새 연애 그럼 너 그래서 요새 예뻐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응을 그냥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자의 사랑이 뭐 특별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하거나 뭐 받아들여 줄 게가 아니라 그냥 너도 연애해서 그렇게 되게 행복해 보였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저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그걸 떠올릴 때마다 괜히 기분도 울컥하고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런 반응을 우리는 흔히 겪는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고 고마웠는지 안 그러면 좋겠지. 안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너무 좋겠죠.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실까요? 네. 회원이 낯가려가지고. 네. 지금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기념 촬영을 이렇게 네. 땡겨가지고 멋진 집을 진행해 주신 초대 손님과 유진 회원님과